한국의 섬뜩한 대응에 기겁한 러시아. 러시아가 최근 한국의 강력한 대응에 당황하며 북미 조약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면담에서 언급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립적인 정책 대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 화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루덴코 차관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건설적 협력의 산물이 파괴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양국 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통상적인 외교 대화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가 상당히 위축된 자세로 한 발 물러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며 전면전에 준하는 위기감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전격 재검토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환영한다며 그것이 살상무기 지원이든 아니든 본질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북러 조약으로 이난 위협이 고조될 경우 미군 태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한국, 일본과의 삼국 공조, 필리핀과의 협력은 물론 영국, 호주와의 안보동맹인 오커스 등을 통한 동맹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러시아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강력한 반격과 미국의 지지로 인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밌는 건 러시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정말로 살상무기를 제공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스푼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고조가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을 수 없는 치명적인 모순은 다름 아닌 한국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제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주요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에서 차차 알아가는 것이 흥미진진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제 전쟁을 치른 지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점, 그리고 한국 무기의 화력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약하다는 러시아 매 평가와 맞물려 당시 러시아 국방부 내 누구도 한국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북한이 6번째 오물풍선을 날린 뒤 벌어진 한국의 대규모 반격 훈련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큰 착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맙니다.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이곳은 북한과 지척인 서북 도서의 가장 최전선이라 불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그만큼 유사시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한국 무기가 배치되었는데, 이날 훈련은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바다를 향해 일제히 불을 뿜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이후 처음이자 약 7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앞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채워진 해상사격 금지 족쇄가 완전히 풀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물풍선 테러 등 북한의 도발이 수위를 넘자 이에 맞서 4.19 합의에
효력을 전면 중지시켰고 그 22일 만인 이날 서북 도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24일과 25일 밤 북한은 연속으로 오물 풍선을 날리는데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노골적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도발에 맞서 한국 해병대는 26일 오후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해상 실사격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훈련은 대략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290여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는 해상의 특정 구역을,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은 해상에 띄워둔 모의 표적을 겨냥해 각각 사격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 해안과 불과 수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북한에서 관찰한 데이터는 곧바로 러시아로 전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육군의 화력은 북러가 알고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해병대에 K9 자주포 6문이 고막을 찢는 포성을 울리며 일제히 바다를 향해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잠시 뒤 북한군 장사정포를 잡는 킬러로 알려진 천무 다연장 로켓도 굉음과 함께 20여 발의 로켓과 5발의 대구경 유도탄을 인근 해상으로 연속 발사했습니다. 이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가세했습니다. 목표 해상구역에 정확히 떨어지는 포탄들이 레이더에 실시간으로 포착되자 유도 무기가 없다고 믿었던 북러, 양국은 잔뜩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훈련은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기습포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도발원전 및 지휘 세력을 K9 자주포와 천무로 괴멸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구형조차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K9이 만약 황해도 내륙의 북한군을 겨냥한다면 장사정포와 사군단, 지휘부에 즉시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발사관에서 다양한 구경의 유도탄을 동시다발로 쓸 수 있는 천무는 그야말로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이 무기는 최대 80km 떨어진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한 번 발사하면 축구장 3배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에 러시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국군의 화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은 자신들의 방어력을 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00여 개의 자탄으로 이루어진 분산 유도탄을 쏘면 최대 80km 떨어진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화력전의 핵심 무기로 불리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무기의 위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처음 본 러시아는 이를 해안포 킬러라 지칭하며 크게 우려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미사일은 차량에 장착된 발사관에서 발사된 후 적외선 유도로 서해 내륙기지의 갱도 속 북한군 해안포를 한치의 오차 없이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하화된 땅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북한군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더욱이 해병대 측이 정례적으로 해상 사격 훈련을 통해 응징태세를 완비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북러 양국은 한국과의 전면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전쟁 시나리오를 모조리 바꿔야만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국전 시나리오를 모조리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날 한반도 동부 지역 상공에선 한미 공군의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강 전투기이자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는 F-22가 쌍매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군 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진정으로 경악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에
무인도 방향으로 약 250km를 비행했으나 날아가던 중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해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 낙하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지금껏 쏘아올린 다른 탄도미사일과 여러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육안으로 선명히 보이는 비행운이 지그재그로 어긋나 있는 형태로 볼 때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아 개발 중인 고체 연료 극초음속 IRBM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연기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면서 비행운이 짙게 남았고 비정상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엔진부의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이론상 평양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은 만약 부산에서 훈련 중인 미국 항공모함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공격받는다면 한미연합군이 요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군 당국은 북한의 강력 도발을 우려해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1분 안에 대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한 계획이었지만 1분이라는 시간이 주는 압박감으로 이내 해당 뉴스가 공개됐을 당시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4월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16나형은 탄두부에 글라이더형 날개를 장착해 비행 중 변칙적으로 이동 경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전수된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항할 핵심적인 무기였던 만큼 북한은 이를 반드시 발사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로선 믿고 있던 북한의 기술력이 형편없다는 것에 매우 실망하면서도 북한이 언제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할지 모르는 와중에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때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K9 자주포 신기술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건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을 잡으려면 한국 무기가 필요합니다. K9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K9가 공개한 역대급 신기술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박이 터질 거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했듯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인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근 중국 때문에 또 다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 여름부터 중국 내 전역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양국이 이번엔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또 한 번 부딪힐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과거 서로 육탄전까지 벌였을 정도로 심각하게 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지난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또 다시 크게 충돌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작년 12월 400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난 국경의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이를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서고 있는데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순찰하는 양국의 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 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육탄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에는 중국이 대놓고 지도를 조작하며 또 다시 인도를 도발했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 북동부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 고원을 자신들의 영토로 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인도를 더욱더 자극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인도는 전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35조 원어치의 무기를 더 사들이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도 국방부 국방획득위원회는 테자스 경전투기와 프라찬드 경전투 헬기, 곡사포 시스템 등 한화로 35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새로 도입할 경전투기들을 서부 지역 전방 공군기지에 배치해 중국에 대한 전투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기 수입 규모가 큰 인도답게 통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해 인도는 작년에 이어 48억 달러를 투입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밝히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새 항공모함은 45,000톤급으로 최소 28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엔 크게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해 벌써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도는 그간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았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국을 러시아의 공백을 대체할 국가로 일찌감치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화를 필두로 한 한국 방산 업계 역시 인도를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미래형 보병 전투차 FICV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FICV는 인도 육군의 노후한 소련제 보병 전투차 IFV 2600대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생산에 인도 방산업체 L&T와 파트너십을 꾸릴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 K9 수출 때에도 협력을 맺은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은 L&T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를 현지 생산해 인도군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도전하는 인도 국방 사업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화는 K21 배고를 앞세워 인도 육군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인도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건 그동안에는 인도가 러시아 군수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이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무기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무기는 17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방산 수입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군비 지출도 확 늘리면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도 정부는 2023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을 94조 원으로 편성하며 작년보다 무려 13% 늘렸습니다. 사실 인도의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18 내지 2022년 사이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인도가 국방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대에서의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다급해진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은 급히 방안에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마노즈 판데 참모총장은 지난달 20 내지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K9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겉으로는 인도 군이 과거 한국전쟁에서
여단급 부대 커스토디안을 파견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측 고위급 군사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해 K9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방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인도 수출형인 K9 바지라 100문의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 구자라트주의 L&T 생산시설에서 K9 100문이 제조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은 L&T에서 화력 통제 장치, 직사체계, 탄약관리 체계 등을 포함해 인도산 부품을 사용해 K9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대성공하자 중국 제압용으로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도 정부와는 지난 9월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K9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안은 이러한 합의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예상치 못한 폭풍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K9이 심장격인 파워팩을 10분 만에 교체하는 신기술을 선보이자 깜짝 놀라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 K9의 파워팩은 정비를 위해 차체에서 꺼내는 데에만 수시간 걸렸지만 최근엔 10분이면 꺼낼 수 있도록 차체 설계를 보완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둘러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거친 주행에도 전조등이 부서지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인 K9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고서도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주포는 험한 전장을 달리는 일이 많다 보니 전조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는 K9 전조등에 충격 완충 부품을 적용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K9의 진화는 끝도 없는데 한화에 따르면 K9의 다음 목표는 자동차처럼 방산 분야 역시 무인화 열풍이 거센 만큼 K9 역시 차세대 방산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K9 자주포 대량 생산에 더해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할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 총장이 한국에 들어온 전투 부대를 방문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들어온 전투 부대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 총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부대의 국경 관리와 감시 시설을 살펴봤었습니다. 소형, 경량화, 저비용 등 3박자를 갖춘 드론은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일환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을 사용하면서 드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쪽과 북쪽 국경 모두에서 중국과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으로 이 또한 한국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은 평양까지 나라가 공격할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채공 시간만 18시간으로 중계기 역할을 할 무인기를 같이 띄울 경우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해 평양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연료전지를 탑재해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기술도 갖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상황인데요. 현재 대다수 무인기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해 장시간 채공할 수 있지만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을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인기용 전동모터 에너지원으로 2차 전지인 리튬 전지가 쓰이지만 이는 연료전지의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해 실증해 성공한 무인기용 연료전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 없이 총 770km 거리를 11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연료전지가 지닌 낮은 에너지밀도 문제를 우리 연구진이 고분자 전해질을 활용해 이 구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해안 공중산업 모니터링은 물론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 말입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잃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고 하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단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 일본을 긴장시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득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6.25 전쟁으로 특수를 누린 나라는 일본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의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통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작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과거 한국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며 경제회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일본이 어떤 생각을 희고 있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 전쟁 발발 시 일본 경제의 특수를 다루며 전쟁의 손해를 따지는 기사를 게재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주간지 주프레뉴스는 만약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경제 전문가, 미군사 전문가와 함께 한국 전쟁에 따른 일본의 경제 효과에 대해 다룬 바 있었습니다. 지난 1950년대 초 한국전쟁 당시 전시 군수 특수로 일본 경제가 회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조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전쟁을 통해 군수업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주식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곧 전쟁이 국지전에 그치며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 언론 JB프레스에서도 올해 안에 북한의 한국 침공이 있을 수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의 강경책으로 나오는 북한이 다시 무력 통일 정책을 취할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북한은 핵 및 GPS 유도 미사일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기습하여 남침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소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중재에 들어가 북쪽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만전한 피난처를 생각해야 하는데 인천공항은 장거리 대포의 사정거리에 있다며 동해와 스시마 해협을 동거하는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였으면 좀 좋을 것 같네. 마중이 저지할 거고 일본한테도 좋진 않아. 전면 침공이 아니라면 국지적인 분쟁은 있겠지. 적당한 때를 보고 마중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곳인가. 이때 일본은 상관하지 않는 게 좋아. 나중에 분명 뒷말이 따라오니까 북한한테 침공당하면 큰일이네. 일본의 자칭 평화운동가는 북침당하지 않기 위해 평화헌법 구조를 당장 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헌법 구조만 있으면 절대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거잖아? 일본 네티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도 자신들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70년 전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이거야말로 천우신조다. 이를 발판으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침략전쟁에 전쟁 물자를 공급한 죄로 해체됐던 일본 재벌들이 다시 일어서고 6.25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황폐화되었지만 일본은 경제, 군사외교적으로도 살아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없었지만 최근 일본군이 간접 지원했다는 문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우위 세력들이 한국전쟁에 지원, 참전하는 대가로 미국에 한반도의 재식민지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획은 불발로 끝났지만 한국전쟁은 일본의 경제를 살려주었고 일본은 심지어 다시 한반도를 노리는 야욕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일본 우위들이 검은 속내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500조의 돈을 풀었는데도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일본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비참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었고 50년대 부흥으로 이어졌듯이 지금 그 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새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피난민 수송 시나리오를 짜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 4만여 명을 전쟁이 나면 어떻게 안전하게 일본으로 데리고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아베의 오른팔로 불리는 아소다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유입되는 난민을 사살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베도 일본으로 유입되는 한반도 피난민을 가려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은 한반도 전쟁은 내심 기다리면서 피난민은 오지 못하게 하고 자국민을 어떻게 빼올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계획에 북한은 찬물을 껴얹었습니다.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 대사는 일본 언론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의 병참기지, 발진기지, 출격기지로 되고 있는 일본이 제일 먼저 방사능 구름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양 건너에 미국도 조준경만에 넣고 있는 우리의 혁명 무력이 일본을 타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은 물론 그 뒷바라지를 해준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에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황금 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논평을 통해 일본이 순간이라도 꿈쩍한다면 전쟁의 물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 소나기는 일본이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의 공격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군수 관련 기업체 등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이 나면 특수를 누리면서 과거와 같은 기적적인 경제회생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말처럼 최대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70여 년 전만 해도 북한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둔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사시 일본 후방을 교란하게 될 조총련과 같은 열성적인 친북 단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이 나면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나 원자력 발전소 등에 선제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없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도 미군 일본 기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사일과 풍선 폭탄을 이용해 생화학 무기로 일본 열도를 오염시키려 들지도 모르고 북한의 특수공작원이나 조총련 특공대가 신칸센 등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 잠입해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공작원은 수백 명에 이르고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는 조총련 인원도 3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선뜻 나서서 참전할 군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신의 나라가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일본은 11%만이 싸우겠다며 64개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 성인 83%가 참전한다고 응답했고
최근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명 중 3명이 군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73.3%로 군대를 돕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 프리미어서 뛰고 있던 기성용의 인터뷰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성용은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나라들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매니저에게 곧바로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기성용의 축구 인생 이야기뿐 아니라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도 전하며 기성용이 올림픽 메달로 군대 면제를 받았지만 4주간의 군사 훈련은 받아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성용 철입 그 어느 나라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 크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국내에 돌아와 싸우겠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전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LA 입스는 2017년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한 surprisingly blaze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다다랐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위상턴 포스트에서 21년간 기자 생활을 한 뒤 한국에 머물렀던 프랭크 아렌스는 한국을 세계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등에 대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서울은 불과 휴전선으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화된 핵탄두가 언제 서울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한국인들은 그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전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일본은 한국과 달리 북한의 위협에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대치 국면에 있지만 역사 왜곡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2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철회 거부에 대해 남조선 당국을 손아래로 보는 오만성의 발로 라고 비판했고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이날 간득하고 오만무례한 무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경제제재는 아베 패당이 남조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망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일제가 840만여 명의 조선인 청장년을 강제연행해 모해노동을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이었던 하시마 탄광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행위를 일본인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에 환장한 일본 정부의 가증스러운 망동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분노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계속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54%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 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56%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문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전하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무기 체계로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바이락타르 TV 무인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이라면 분리했던 전황을 180도 바꿔버린 M142 HIMARS 다연장 로켓일 겁니다. 그러나 이 HIMARS보다 더 뛰어난 국산 다연장 로켓이 한국에 있고 드디어 이 무기 체계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바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수출된 사례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었다는 루머가 있어왔고
지난 2022년 사우디의 국영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화로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이 사우디에 이뤄졌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가 드디어 실전 배치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천무 다연장 로켓을 한화 약 1조 700억 원 규모의 23문 도입하고 천무의 신형 탄약을 도입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UAE에서도 최근 처음으로 외부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공개했고, 이 자리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폴란드,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HIMARS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할 경우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면 중동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까지 대규모로 수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상치 않은 한국제 방산 무기 대규모 수출 조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우디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각각 878과 885라는 차량 번호가 표시된 현재 사우디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우디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0기계화여단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당시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이었기에 이 전쟁에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우리 군의 M270 MLRS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차륜형 다연장 로켓으로 M270 MLRS보다 가볍고 빨라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무찌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HIMARS 다연장 로켓과 M270 MLRS와 달리 차륜형으로 제작된 천무는 수명주기 비용과 운용 비용, 획득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궤도형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는 지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바로 로켓을 퍼부을 수 있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차륜형은 유압 지지대를 전개해야 하는데 이 전개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발사가 늦다는 단점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M270 MLRS보다 더 크며 239mm 로켓을 12발씩 발사하기에 같은 차륜형 다연장 로켓인 HIMARS에 비해 2배의 화력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영일 239mm 유도 로켓은 GPS aided INS 항법을 통해 정밀 유도되는 데다 미군의 GMLRS 탄을 그대로 답습해 제작되는 만큼 표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데요.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대포병 레이더 등으로 전술 사격 지휘 체계에 기반의 사격 통제 및 발사되며 로켓에는 앞, 뒤로 장착된 날개가 있어 이를 통해 오차를 수정하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일반 고폭 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된 벙커 및 건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분산 탄두를 사용해 한꺼번에 많은 적 보병들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포대 구성이나 운용체계, 탄종까지 모두 M270 MLRS와 유사하지만 유압 실린더가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고각과 방위각의 동시 구동이 가능해져 사격 반응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M270 MLRS의 사격 반응 시간은 93초지만 천무는 불과 16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데요. 발사 후 재장전 시간도 M270 MLRS는 약 260초인 반면 K239 천무는 160초면 충분해 훨씬 빠릅니다. 국내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은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의 중요 타격 체계인 만큼 시사의 체계를 적용해 연동되며 포병대대 전술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로 표적 정보 및 사격 임무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이후 수신된 표적 정보와 사격 명령에 따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위치 결정 장치 및 항법 장치,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이용해 군단 작전 범위 내의 적 중심을 타격하는데요. 사격 통제 장치는 유도 로켓의 사용을 위해 GPS 연동 기능과
신호정보 연동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전 배치된 사우디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공개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이 국가들이 중국의 중재로 화해함으로써 천무 다연장 로켓이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지는 알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우디는 현재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현재 미 행정부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미국제 무기들을 대신해 한국제 무기들의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에도 가성비에서 우수한 한국제 무기들은 값비싼 미국제 무기들이나 질 떨어지는 중국제 무기들보다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중동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사우디와 UAE가 천무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하는 신형 미사일에 관해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벌써부터 여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월 5일 밝혀진 여러 중동 지역 OSINT 보도에서는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1조 500억 원 규모의 앞으로 천무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하는 기본 239mm 로켓탄 외에도 600mm급 KTSSM 이 전술지대지 무기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치테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600mm 급전술지대지 탄도 미사일 KTSSM이는 사거리가 미국제 ATACMS 전술탄도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인 300km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본탄 외에도 열압력 탄두를 장착 가능한 것은 물론 자폭 무인기 3기를 탑재하는 신형 탄두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KTSSM은 원형 공산 오차가 고작 1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일보의 2020년 2월 21일 자 기사에 따르면 KTSSM은 ATACMS에 비해 요격 회피 능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SSM-I과 KTSSM-E는 500kg급의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고 적의 지하갱도를 타격할 때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화력전에 동원되어 적 갱도포가 숨은 진지를 열압력 탄의 특성상 지하갱도의 구석구석 모두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어 튼튼한 콘크리트 내부의 적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 고폭 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탄을 살포하는 탄두를 사용해 축구장 여러 개 면적에 해당하는 광역 제압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KTSSM-E는 적국의 이동식 탄도 미사일 및 장거리 다연장 발사대에 대응해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예정인데요. 적국이 탄도미사일의 유도에 사용되는 GPS 신호를 쉽게 재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KTSSM-E는 적의 GPS 재밍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2022년 12월 21일 군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때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12월 15일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에 KTSSM 이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2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확히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KTSSM 이를 장착한 천무 다연장 로켓은 추가 구조물과 새로운 전용 발사대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의 모습을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UAE,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의 군 관계자 및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폴란드는 이미 코앞에 닥친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을 뼈저리게 깨달아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의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며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가장 먼저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국가들입니다. 이집트로서는 4번이나 중동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리비아, 수단 같은 주변 아랍국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며 필리핀은 현재 세계 최대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역서 군사력을 시급히 최대한 강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에게 가성비 높은 한국의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의 무기 체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HIMARS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에게 가장 무서운 포병 무기 체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300km 거리를 타격하는 ATACMS 전술탄도 미사일의 운용은 제한되고 최대 90km 사거리 안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GMLRS, 150km 이내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GMLRS, ER 로켓까지만 사용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요.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M270 MLRS보다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고 HIMARS에 비해서는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막강한 괴물 차륜형 다연장 로켓이면서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천무 다연장 로켓이 더 많은 곳에 수출되어 생산 물량이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 제작 단가가 더 낮아진다면 많은 국가들이 도입할 천무,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천무들에도 더 나은 수준의 최첨단 개량이 가해질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유럽 대륙과 중동 대륙, 아프리카 대륙과 동남아 국가들에서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로켓 포병의 중요성도 확실히 인식되어 천무가 다연장 로켓 수출 시장의 K9 자주포와 같은 베스트셀러 수출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에너지 사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글지의 기업들이 사할린 자원개빌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작해 만든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셰리,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사할린이 프로젝트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도 러시아, 인도, 일본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유전 개발 사업인 사할린 1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 제재와 사업은 별개라고 외치면서 서방이 떠난 개발 사업에 홀로 남았습니다. 일본은 최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재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더니 지난 8월 러시아가 사할린 2 프로젝트 운영자를 교체한 후에도 새로운 운영회사와 LNG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의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 북극 LNG 2 프로젝트 본격 가동 시 매년 200만의 LNG를 확보하게 되고 사할린 2에도 참여하고 있어 생산 LNG의 약 60%를 가지고 가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에너지 사업 제재에 참여했지만 일본은 혼자서 살겠다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간사하고 신의가 없다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져 참사가 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세계 손해보험사가 내년 1월부터 모든 러시아 수역에서의 전쟁 피해에 대한 선박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도키오의 상엔드 니치도 화재, 솜포 재팬, 미쓰이스미토모 보험은 지난 23일 해운회사에 아가치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군사 행동에 따른 피해는 일반 손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 피해를 보장하는 선박전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가 중단되면 대상 해역에서 선박 함행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인 사할린이의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등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일본 내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무기의 유럽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폴란드는 한국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혹한이 몰아치는 이번 겨울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연간 가스 소비량 약 절반을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을 통해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천연가스 공급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폴란드 정부가 거부하자 러시아 측은 폴란드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지난 4월 27일자로 중단시켰습니다. 이후부터 현재 폴란드는 발틱 아이프라인을 통해 노르웨이에 있는 LNG 재고를 공급받으며 버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에게 SOS를 보냈고 한국은 폴란드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두 척을 최근 폴란드에 인도했습니다. 두 선박은 미국산 LNG를 폴란드로 실어 나를 예정으로 폴란드는 이로써 에너지난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국영정유기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서 LNG 운반선 두 척을 인도받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LNG 수입이 가능하다면서 해상가스 규모는 이미 수요의 약 30%를 충족한다. 발트해 파이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가스 공급원이라고 말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당 폴란드 국민이 사용하는 일주일치 LNG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먼저 두 척을 한국이 제공해서 숨통이 트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2025년까지 모두 8척의 LNG 운반 선단을 주어 미국 등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LNG 수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에게 한국은 지난 K2전차, K9 자주 포조기 납품에 이어 이번 LNG선까지 총알 배송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도 LNG 운반선을 대거 독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44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은 38척, 삼성중공업은 36척의 수주 성과를 거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LNG 운반선 발주는 170척으로 국내 조선 3사 수주량은 총 118척으로 점유율은 69%에 달했습니다. 제 아무리 중국이 한국조선업을 따라오려고 해도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LNG선은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 LNG선 수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LNG 선박을 만드는 기술 중에 영하 160도의 LNG를 외부 충격과 상온으로부터 난전하게 보관하는 화물창 기술이 중요한데 이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GTT에 한 척당 100억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로 LNG선을 수출하면서 매년 무려 로얄티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그대로 프랑스에 가져다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LNG선 엔진 가격이 전체 배값의 5% 내외인데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GTT는 앉아서 엔진값과 맞먹는 금액을 챙기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조선 업계 고위임원은 제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프랑스 GTT가 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화물창으로 만든 대가 진수되었습니다.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 KC1의 후속작인 KC2가 적용된 배가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진수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초 KC2 기술 하나인 KC2B가 적용된 벙커링 전용선의 진수에 성공했고 이르면 내년 2월 말 선주 인도를 목표로 최종 마무리 공정에 들어간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벙커링 전용선이란 LNG선에 연료를 주입하는 선박으로 이 기술을 적용한 선박이 만정적으로 상업운전에 성공한다면 더 이상 프랑스에 로얄티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만큼 선가들 조율할 여력이 있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LNG선 수주를 싹쓸이 하자 중국과 일본은 손을 잡고 한국 조선사에 대항한다고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합작한 조선사들이 대형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에 쓰이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력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 가전, 조선 등을 따라잡는다고 일본은 자국 기업들을 모으며 일장기 연합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일장기 연합으로 안 되니까 중국과도 손을 잡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가스 사업과 LNG 선박 수출에서 보여준 일본의 모습을 비판하는 이들은 얼마 전 아바타이로 논란이 된 제임스 카메론의 폭로를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아바타 홍보를 위해 일본 도쿄를 찾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돌고래쇼 이벤트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이에 제임스 카메론은 뒤늦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홍보 일정 중 첫 번째가 아쿠아리움 팬 이벤트였다. 훌륭한 과학과 지연보호 프로그램이 있는
장소를 생각했다. 돌고래 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면서. 무대 위로 걸어가며 돌고래 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미 조명 아래 있었고 팬들은 환호하고 있었다. 화가 나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대형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포획된 돌고래를 이용한 쇼에 동의한 적이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이름 문제 삼았어야 했다. 이번에 LNG 대란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고 일본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마침내 저질렀습니다. 예전부터 KF-21의 기술만 쏙 빼다가 훔칠 것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니. 이들이 설마 하니 정말로 기술을 훔치다가 멀미들 잡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을 훔쳐 출국하려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를 붙잡아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 문제를 외교적인 차원으로 끌고 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 자료들 유출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적발된 것은 지난달로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덜미들 잡혔다고 하는데요. 카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과 방첩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전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 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지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반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련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자료 중 전략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 분석해서 심각한 자료가 있는지 다시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죠. 다행히 이들이 반출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중대한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시 회사 검색대에서 바로 붙잡힐 정도라면 인니 측에서 보안 정책을 위반한 것이 확실합니다. 인니가 이렇게 나올 것임은 이들이 KF-21 사업에 참여하던 순간부터 의심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들이 분담금 납부를 미루기 시작할 즈음부터 딴 맘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이미 신의를 잃은 상황이다 보니 인니가 언제라도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로 무식한 정면 돌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색대가 있는 것을 뻔히 알 텐데도 자료를 USB에 옮겨서 당당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점에서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질려버렸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그냥 보안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설득력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일할 때 보던 자료들 집에 들고 가려 했던 것이 보안 정책 위반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설마 하니 자국 최고의 항공 기술자로 꼽혀서 한국에 파견된 인선인데 그럴까 싶긴 한데요. 그간 인니가 보여줬던 상식 파괴의 행적을 생각하면 아주 없을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한국 임장에서는 그간 연구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던 인니 기술자들이 한순간에 산업 스파이로 돌변한 셈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상황은 사실 KF-21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대비는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인니 역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오히려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까지 했죠. 인니는 한때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을 시기하고 있다며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용한 미국 매체는 정말 심각하게 이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인니는 제3세계 국가인데다가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 KF-21의 최초 개발 계약 당시만 해도 인니는 국제 정세상 지금처럼 서방에 치우친 스탠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득만 된다면 얼마든지 중국, 러시아, 이란과도 한솥밥을 먹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KF-21 개발에 4대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지만 한국에 흔쾌히 줬던 다른 기술들이 이들 손에 넘어가는 것은
전혀 반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카이의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죠. 실제로 카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KF-21 기술과 연구, 특히 미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카이에 파견된 미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미국 기술 유출에 민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만큼이나 한국 역시 인니 기술자들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카이 관련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실상 인니 기술자들은 어깨너머로 훔쳐보는 것으로도 종이 비행기 하나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핵심 개발 기술과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인니 측에서도 무언가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인니는 어느 순간부터 마치 KF-21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으로 다 내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써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전투기를 사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니의 이런 태도가 한국을 자극해서 분담금 협상에서 더 나은 입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바보도 아니고 분담금 납부 없이는 시제기도 양산 계약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인니가 이런 행동을 보인 진짜 속셈은 달랐던 것이 이번 유출 사건으로 밝혀졌죠. 인니는 애초부터 한국에게서 KF-21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사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기술을 훔쳐오면 되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이 뒷받침된다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인니가 그동안 보여왔던 말도 안 되는 행보들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인니는 작년 9월 한국에서 KF-21을 받아오게 되면 거기다가 중국 전투기의 AESA 레이더를 달아 쓰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던 바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려는 논리를 따지려면 인니의 또 다른 계획을 알아봐야 합니다. 작년 6월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임무로 직접 TFX 프로젝트와 개발 협상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어이없었던 것은 튀르키예 측에서 인니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KF-21의 기술을 한 점이라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튀르키예의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항공 기술력이 모자른 상태다 보니 5세대 전투기를 감작이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튀르키예의 행적 하나하나가 의심을 사고 있는 지경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인니의 이용 가치가 튀르키예로서는 한 발 앞선 한국의 기술력을 손에 넣을 가교 정도인 것입니다. 인니라고 해서 항공기술을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개발비 대주는 물주로 삼기에도 한국에 보여줬던 태도를 생각하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야샤르 귤러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은 파키스탄이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이 하필이면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기술을 갖춰온 나라라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이 TFX 프로젝트에 합류한 이상 중국산 기술은 어떤 형태로든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역시 가능하겠죠. 여기서 인니가 떠올린 발상이 바로 TFX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중국이 파키스탄 전투기에 적용한 AESA 레이더 기술을 빼돌리고 이를 KF-21에 집어넣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도둑질이 전제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셈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인니가 이번에 벌인 일을 보면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손에 들어온 기술을 허가 없이 훔치는 데에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것입니다. KF-21 같이 한국이 절대적인 갑인 사업에서조차 당당하게 기술을 훔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동등한 참여국 입장인 파키스탄에게는 거슬릴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인니가 뜬금없이 자신만만하게 내세운 4.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시카탄 역시 같은 사고방식이 밑바탕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열린 인도네시아 방산전시회 인도디펜스 2022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의 국영 방산업체인 인포글로벌이 개발 중이라는 새로운 전투기의 모겁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일명 아이스무드 시카탄 SIKATA에는 길이 12.5m에 높이 3.5m로 FA50과
KF-21 중간 크기의 전투기로 스텔스 형상과 쌍발 엔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포글로벌 측에서는 I-22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로 최신 항공 전자공학이 적용되고 매우 높은 기동성을 갖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또한 스텔스 기능을 위해 RCS 저감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복합 재료들 사용한다고 덧붙였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4.5세대 그리고 쌍발 엔진까지 KF-21에는 없는 카나드가 있다는 걸 제외하면 누가 봐도 KF-21을 베끼고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시카탄이라는 전투기의 이름도 의미심장한데요. 개발사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새 시카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밝혔지만 인도네시아어로 시카탄은 작물, 훔친 물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KF-21 분담금 미납 문제가 거론되는 와중에 이런 짝퉁 전투기들 내보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인니가 대놓고 기술을 훔치려고 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시카탄을 내놓은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대놓고 작물이라고 이름 붙인 전투기를 내놓고는 앞으로도 한국 기술을 훔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인니가 기술을 빼돌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일을 벌였는데 이번에 운이 없어서 걸린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한국이 일찌감치 철저한 보안을 구축해두긴 했으니까 이번 유출 시도들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도무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걸 좋은 기회 삼아서 인니를 사업에서 퇴출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이상은 인니 측에서 어지간한 사죄와 배상을 약속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사업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분담금을 다 내겠다고 해도 때들 한참 지난 것이 사실이죠. 한국은 이미 스스로의 힘만으로 KF-21을 개발해냈고 이를 본 다른 국가들도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줄을 선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인니의 역할이 아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뢰가 무너진 불량 파트너를 이참에 떼어버리고 건실한 새 파트너들과 손을 잡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문제는 양국 간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엔 그들이 대체 무슨 변명을 꺼내올지 오히려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무슨 소리를 하던 간에 인니를 퇴출시킬 막강한 명분을 손에 넣었으니까요.